민수야, 지금 장모님이 너희 집에 살고 계시니? 그 집은 원래 내가 살던 집이잖아.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장모랑 같이 살 수가 있어? 엄마, 그게 장모님이 둘째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게 좀 안쓰럽잖아요. 아내도 장모님 걱정돼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모는 안쓰럽고 난 안 불쌍하냐? 나도 남편 없이 혼자고 외로운 거 똑같아. 뭐가 다른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혼자 잘 지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도 얻어드렸는데 뭐가 문제예요? 집을 얻어줬다고? 그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 햇빛도 안 들고 난방도 잘 안 되는데? 설마 그걸로 생색 내는 거니? 뭐,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고 조용한 데가 더 편하시잖아요. 장모님은 그래도 지금 우리 도와주시고 있고요. 나도 3년을 너희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봐줬다.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어. 그랬더니 돌아온 게 고작 이거냐?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됐어. 너희 장모 모시고 싶어서 날 내쫓았으면 내가 살던 집은 돌려줘.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9세 이정희 씨입니다. 이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모아온 돈으로 힘들게 장만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이 씨는 혼자 살면서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손수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우는 부지런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로 바쁘다며 명절에도 짧게 인사만 하고 떠나기 일쑤였지만 이 씨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씨가 아들 가족에게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손주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이 씨는 병원에 한 달 내내 매일 찾아갔습니다.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금만 안았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오면 슬그머니 물러나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 6개월 후 어느 일요일 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온 그들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 씨는 급히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내오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희가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요. 무슨 일인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이 씨에게 아들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육아 우울증도 좀 심해지고 저는 회사도 다니고 아이도 봐야 하고 둘 다 너무 지쳤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있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밤에도 계속 울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고. 엄마, 우리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마침 집 계약도 끝나가고 엄마도 손주랑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좋지 않으세요? 이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달갑지만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만의 생활 패턴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리고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겠어?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6개월만 딱 부탁드려요. 상황 안정되면 바로 집 구해서 나갈게요. 이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결국 며느리의 눈물과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알았다. 그럼 6개월만이다. 아들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 씨의 조용했던 일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합가 초기 몇 주 동안은 것 보기에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청소를 도왔고 며느리는 직접 요리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래 줄래? 너가 식사까지 차려줬는데 고맙다. 아니에요. 같이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점차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라는 핑계로 집안일 미루기가 점점 당연시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떼기 시작했고 아들도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시니까 진짜 편하지 않아? 내가 뭘 했어? 너무 힘들다고. 손주 이야기하면 맘 약해지셔서 허락해 주실 거라 했지? 그러게 근데 너무 티내지는 마. 우리 어머니 서운해 하실라.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를 이용한 거였구나.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음속으로만 사겼습니다. 손주를 위해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이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손주가 밤에 자주 울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이 씨는 아들 내외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아들 내외가 출근한 후에는 손주를 돌보고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까지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엄마, 저희 옷은 따로 세탁해 주세요. 특히 지영이 회사 옷은 드라이클리닝 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아들의 이런 요청에도 이 씨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세탁물을 구분하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옷들은 따로 빼두었습니다. 때로는 손주의 기저귀를 갈면서 동시에 국이 넘치지 않게 주방으로 달려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잠시 앉아 밥을 먹고 싶어도 손주가 울면 밥그릇을 그대로 두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기쁨이기도 했지만 나이 든 이 씨에게는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밤에 진통제를 몰래 먹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애기 재워주시고 밥은 알아서 드세요. 이런 통보에도 이 씨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애기 퇴근도 없이 하루 종일 봐주는데 최소한 제 시간에 들어와 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씨가 밤에 쉬는 시간은 오직 손주가 자는 시간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손주가 자주 깨서 울었기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아들 내외는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 애가 밤에 많이 울었어요 라고 묻고는 저희는 너무 피곤해서 전혀 못 들었네요 라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들 내외는 이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들은 조금만 더요. 지금 집 구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집을 알아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1년이 되고 이 씨의 집에서 아들 내외와의 합가는 어느새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씨의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내 자식인데 어쩌겠어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약속했던 6개월은 어느새 무의미해졌고 이 씨는 점점 더 집안의 가정부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았지만 아들 내외에게서 고맙다는 말을 듣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갈수록 무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눈빛과 한숨으로 시작했던 불만 표시가 이제는 노골적인 비난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마다 며느리의 입에서는 트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이 씨는 손주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손주를 위해 밥을 떠주는데 며느리가 국그릇을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요즘 건강에 소금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세요? 애기한테도 이런 걸 먹이시면 어떡해요? 이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간을 조금 세게 했나 보다. 이 씨의 사과에 며느리는 한숨만 내쉬고 아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도 요즘 입맛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나이 드시니까 간이 세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온 자신의 솜씨를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내일부터는 더 조심할게.
식사를 마친 후 아들 내외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설거지와 부엌 정리는 또다시 이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그날 밤 한숨을 쉬며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씨가 손주에게 옷을 입히면 그렇게 입히면 답답해요. 라며 다시 갈아입히고 이 씨가 설거지를 하면 이 그릇 아직도 기름기 있어요. 라며 재차 씻었습니다. 며느리의 타박에 이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아들 역시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엄마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단점을 함께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변한 모습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말해보려 했습니다. 민수야, 지영이가 요즘 나한테 좀. 이렇게 말을 꺼내면 아들은 대화 자체를 회피했습니다. 엄마, 저 피곤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이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이 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분가하려고 해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순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내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둘째도 생겼고 우리 네 식구가 사는데 이 집도 좁은 감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본래 이 씨의 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온 것이지 이 씨가 아들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말을 잇지 못하는 이 씨를 보며 며느리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이 큰 집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전세금 드릴게요. 이제 집안일 안 하셔도 되고 집도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며느리의 말은 자신이 3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여긴 내 집이야. 너희가 들어온 거지. 이 씨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야 물론 알죠. 하지만 6개월만 같이 지내기로 했는데 벌써 3년이 됐잖아요. 저희가 분가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이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가서 분가하면 되지. 왜 내가 내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아들이 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둘째도 생겼고 49살 만한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어차피 엄마 원래 혼자 사셨으니까 더 관리하기 편하고 좋은 집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이 집은 저희가 지낼게요. 며느리도 합세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 넓은 집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작은 집이 청소도 덜하고 좋으실 거예요. 저희가 좋은 오피스텔 알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내가 왜? 말을 하려는 이 씨의 말을 자르며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계속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사 나가는 게 싫으신 거죠? 그 말에 이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보고 3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이 씨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더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 몇 년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육아의 집안일에 저희도 그 마음 알아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작은 집이 관리하기도 쉽고 겨울에 난방비도 적게 들고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제는 좀 쉬셔야 할 때예요. 저희가 모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더 좋은 집 구해드릴게요. 어머니, 저희 둘째도 생겼고 어머니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이 씨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다투고 싶지 않았고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살기에는 이 집이 좀 크지.
그래, 어디를 얻어줄 거니? 아들 내외는 준비해온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올라서 아파트는 어려워요. 큰 집 필요 없지. 어차피 이 집도 나중엔 아들에게 물려줄 집이었으니까 미리 줬다고 생각하자. 그날 이후 이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마지못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하지? 라는 서러움이 깊이 남았습니다.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삿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씨는 오랜 시간 모아온 그릇들과 살림살이를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머뭇거리며 이 씨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사실 전세가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준비 다 해놨는데.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대출이 다 안 끝나서.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요. 그래서 월세로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걱정 마세요. 보증금이랑 월세는 제가 매달 내드릴게요. 이미 짐을 거의 정리한 상태였기에 이 씨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과 슬픔이 뒤섞인 채 결국 이 씨는 창문도 작고 물까지 새는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로 쫓기듯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난 간다. 이 씨가 현관문을 나설 때 며느리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손자도 보러 오시고요. 그 말이 오히려 이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씨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씨가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은 아들이 말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보였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가구를 들여놓자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창문이 북쪽으로 나 있어 햇빛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보일러가 고장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민수야,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된다. 집주인에게 연락 좀 해줄 수 있니? 전화로 아들에게 말했지만 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라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이 씨는 그날 저녁 낯선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3년간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낯선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호구처럼 살아왔나? 내가 왜 내 집에서 쫓겨나? 이런 곳에 와 있지. 평생 참고 살아온 이 씨였지만 이번만큼은 무언가 다른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씨가 살게 된 오피스텔은 삭막했습니다. 작은 공간은 햇빛도 잘 들지 않았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바닥이 차가워져 매일 전기장판을 틀어야 했습니다. 옷장은 너무 작아 대부분의 짐은 그대로 박스째 쌓여 있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창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침마다 물기를 닦고 습기 찬 벽지를 손으로 만지며 이 씨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들의 월세 입금도 첫 달에는 제때 들어왔지만 세 달째부터는 며칠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입금해서 월세를 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면 아들은 곧 넣을게요. 깜박했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약속했던 것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고 손주 소식을 물어도 잘 지내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에 자신의 집에서 갖기 위해 이 오피스텔에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시장 구경을 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었죠. 그때 단골 생선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디 가셨어요? 통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이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사를 좀 했어요.
집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생선가게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유, 아드님이 효자시더라고요. 장모님이랑 같이 산다면서요. 얼마 전에 아드님이랑 같이 지나가시는 거 봤어요.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누구랑 같이 산다고요? 생선가게 주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드님이 장모님 모시고 산다고 해서 참 효자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사위가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이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 씨는 건너편 골목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중년 여성이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틀림없는 장모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서 다가갈 수 없었고 이 씨는 멍한 상태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한 진짜 이유가 장모를 드리기 위해서였구나.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 씨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장모님이 너희 집에 살고 계시니? 그 집은 원래 내가 살던 집이잖아.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장모랑 같이 살 수가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장모님이 둘째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게 좀 안쓰럽잖아요. 아내도 장모님 걱정돼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이 씨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모는 안쓰럽고 난 안 불쌍하냐? 나도 남편 없이 혼자고 외로운 거 똑같아. 뭐가 다른데? 아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는 혼자 잘 지내시잖아요. 적응도 빠르시고. 그리고 제가 집도 얻어드렸는데 뭐가 문제예요? 집을 얻어줬다고? 설마 그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 햇빛도 안 들고 난방도 잘 안 되는데 그걸로 생색내는 거니? 아들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뭐,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고 조용한 데가 더 편하시잖아요. 장모님은 그래도 지금 우리 도와주시고.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3년을 너희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봐줬다.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어. 그랬더니 돌아온 게 이거냐? 아들은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됐어. 너희 장모 모시고 살면서 날 내쫓았으면 내가 살던 집은 돌려줘. 이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이 씨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말이죠. 이 씨는 인터넷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상담 가능한가요? 오늘 방문하고 싶은데요.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차려입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진명에 관련해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사는 친절하게 이 씨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명의가 아직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집에 대한 모든 권리가 어머님께 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사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의 계획이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시니 언제든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드님 부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사전에 통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퇴거 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바로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씨는 법무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잡힌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을 가로챈 것 같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이 씨의 소유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3일 후 이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용 증명이라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 증명이야. 거긴 내가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야. 너희가 내 허락 없이 장모까지 들이고 살았으니 이제 나가라.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이러세요? 장모님도 계시고 둘째도 곧 나오는데? 일주일 안에 나가.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할 거야. 엄마,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고 엄마가 스스로 나가신 거잖아요. 우리는 못 나가요. 좋아, 그럼 내 방식대로 하마. 전화를 끊고 이 씨는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들 내외는 이사 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오히려 아들은 이 씨에게 여러 번 화해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씨는 아들이 퇴근하고 며느리와 장모가 집에 있을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 열쇠공과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평생 참기만 했던 이 씨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제 집인데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어요. 열쇠공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면서 이 씨는 많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은 대부분 치워져 있었고 낯선 여성의 물건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장모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내외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모든 짐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 짐들을 이 주소로 배송해 주세요. 이 씨는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 씨를 쫓아낸 그 작은 오피스텔로 모든 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퇴근한 사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관리실에 출입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제 아들이 무단으로 살고 있어서요. 관리소장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이 씨는 집 안에서 조용히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대로 며느리와 장모가 먼저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며느리는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이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집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설마 이거 엄마가 한 거예요? 이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쫓았듯이 이제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거야.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농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그 집은 내 거고 내가 내 집 비밀번호 바꾸는 건데 뭐가 문제니?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이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한테 집이라고 마련해준 월세 단칸방 오피스텔. 거기서 시작하면 딱 좋겠구나.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해요. 이렇게 전화로 하기는. 이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할 얘기 없다. 너희 짐은 내가 오피스텔로 다 보냈으니 거기서 살아라. 내가 나한테 준 그 좋은 집에서. 전화를 끊고 이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한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집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장모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경비원이 와서 그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다른 주민분들도 계시니 조용히 해주세요.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둘째도 곧 나온단 말이에요. 이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주는 걱정 마렴. 장모님이 도와주실 텐데 무슨 걱정이야. 전화를 끊은 이 씨는 원래 자신의 집이었던 아들의 집 창가에서 현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장모가 터덜터덜 이 씨의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죠. 이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천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듯 시원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문 앞에 열쇠와 함께 짧은 쪽지를 붙여놨습니다. 내 집이 아닌 진짜 너희 집에서 맘껏 장모 모시면서 살아. 시간이 흘러 아들 부부와 장모는 결국 다른 집을 구해서 살게 왔습니다. 이 씨가 내보낸 짐을 찾아 임시로 오피스텔에 머물었지만 3명의 성인과 아이 둘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장모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며칠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좁은 곳에서 못 살아. 나는 돌아간다. 장모의 이 말은 며느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육아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어머니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아들 부부는 원룸에서 머물게 됐고 장모에게 의존했던 육아도 끊겼고 생활도 빠듯해졌습니다. 아들은 여러 번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일상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이 씨는 모든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주방에서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자신의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주방에는 다시 이 씨가 아끼던 그릇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거실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다시 걸었습니다. 이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자 친구들은 모두 이 씨의 결단력에 감탄했습니다. 정희야, 잘했다. 우리도 본받아야겠어? 또한 이 씨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근처 공원에서 매일 아침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마음 한편에는 손주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니지. 라고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대응한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자신처럼 쫓겨나본 처지가 되었으니 어쩌면 이 씨의 마음을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것처럼 그들도 나에게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정직하게 대화했다면 함께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씨를 속이고 내쫓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때는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집을 되찾았네. 다시는 누구한테도 내 자리를 뺏기진 않을 거야.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